옛날의 깊은 상울짜기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아올라 심리 밖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부잣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주인은 인근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최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정작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어떤 사연이 피어오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면 담장 밖으로 화사한 매화 향기가 넘실거리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풍요로워 보였으나, 그 집 안차의 깊숙한 곳에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차가운 바람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부엌에는 새벽별이 차에 지기도 전인 깜깜한 새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처녀가 한 명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 집에 부지런하고 손끝 야무진 어린 하녀처럼 보였지만, 사실 연화는 최 부자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귀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연화의 친어머니가 연화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최 부자는 곧바로 새 부인을 맞이했고, 그때부터 연화의 처제는 기와집의 귀한 아기씨가 아니라 부엌대기 하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기에 연화는 아궁이 속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동지섣달 긴 밤이 지나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면 연화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우물가로 나가 살얼음이 낀 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우물물은 손이 끊어질 듯 차가웠고, 물을 깃는 두레박줄은 거칠어서 연화의 고운 손바닥은 성한 날 없이 항상 붉게 부르터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춥다거나 힘들다는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물을 깃는 소리가 커서 안채에서 고온이 잠든 새 어머니나 이복 형제들의 단잠을 깨우기라도 할까봐 연화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10번도 넘게 우물과 부엌을 오가며 커다란 물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연화의 하루 일과 중 가장 고된 첫 번째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의 무쇠솥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질 때쯤이면 안채와 사랑채의 식구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솥에서 가장 윤기가 흐르고 잘 익은 밥을 퍼서 아버지인 최 부자와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 오라비들의 밥그릇에 정갈하게 담았고, 국 또한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간 건더기 위주로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정작 밥을 지은 연화 자신은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모으거나 남들이 먹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국물도 거의 없는 국그릇에 말아 부엌 한 구석에서 서서 급하게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아버지가 드실 밥상에 올릴 간장이 맛깔나게 되었는지, 김치는 시원하게 익었는지를 먼저 걱정하며 정성을 다해 상을 보았습니다. 아침상이 안채 대청마루에 차려지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 연화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새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행주를 들고 마루를 닦으러 들어온 연화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은 연화에게 매서운 회초리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의 진심과 효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마루 틈새에 낀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닦아내는 연화의 손길은 야무졌지만, 그 뒷모습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가지처럼 처연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연화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야 했고,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냇가로 나가 빨래를 해야 했는데 겨울 냇가는 꽁꽁 얼어붙어 있어 돌로 얼음을 깨야만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방망이질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얼음판을 울릴 때마다 연화의 손등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갔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려왔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낙네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저 집은 귀신이 씌었나, 멀쩡한 본처 딸을 저리 부려먹고 천벌을 어찌 받으려고 그러나 하고 수근거렸지만 연화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이고 빨래에만 집중했습니다. 남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연화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고 오로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어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새 어머니는 연화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했는데 빨래터에서 돌아온 연화가 젖은 손을 채 닦기도 전에 곧간 열쇠를 흔들며 새로운 일거리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연화야, 콩을 골라내야 하는데 썩은 것이 섞여 있으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모조리 골라놓거라 라며 산더미 같은 콩자루를 마당에 쏟아부어 놓는 시기였는데 이는 꼬투리를 잡아 연화를 혼내려는 신보가 다분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 없이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콩을 하나하나 고르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어도 자세 한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조차 안타까워하며 몰래 한숨을 쉬었지만 서슬퍼런새 안주인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이면 집안 곳곳에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며 따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연화가 머무는 부엌 옆 작은 쪽방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그 방은 원래 땔감을 쌓아두던 광을 대충 치워 만든 곳으로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한겨울에는 윗목에 놔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낡고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려 천을 유지해야 했는데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같아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음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꾹 깨물며 슬픔을 삼켰고 내일은 더 춥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기도를 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은 최 부자가 장터에 다녀오면서 가족들을 위해 비단 옷감과 맛있는 과자들을 잔뜩 사들고 왔는데 마당에 모인 식구들은 선물을 풀어보며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새 어머니는 화려한 비단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았고 이복 동생들은 꿀이 발린 과자를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연화는 그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뚜껑을 여닫는 손길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은 없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꽃신 하나가 혹시나 내 것이 아닐까 하는 찰나의 희망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신조차 이복 여동생의 몫이었고 최 부자는 연화가 부엌 문께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저녁상은 언제 들어오느냐라며 퉁명스럽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예 곧 올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국을 퍼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김이 얼굴에 닿아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땀이 흐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화는 비로소 마음 놓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좀 더 싹싹하게 굴지 못하고 어미 없는 티를 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연화였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는 연화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온 박노파라는 늙은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만이 유일하게 연화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남몰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새 어머니의 눈을 피해
부엌 아궁이 깊숙한 곳에 고구마를 구워두었다가 연화에게 슬쩍 건네주기도 하고 트어진 연화의 버선볼을 밤새 기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가 사람이 모질게 굴어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거라 라며 박노파가 거친 손으로 연화의 등을 쓸어줄 때면 연화는 그 투박한 손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박노파의 위로는 연화가 이 차가운 집에서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상월마을에는 밤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이 오면 마당을 쓸고 길을 내야 하는 일도 오롯이 연화의 몫이었기에 그녀는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나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대문 앞까지 길을 내고 돌아오는 길 연화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설경을 감상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허, 눈이 오니 풍류가 절로 나는구나 하며 읊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고 그 평온함이 연화의 꽁꽁 언발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천리 만리 떨어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부녀의 거리는 하얀 눈밭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화가 기거하는 쪽방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지만 방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반다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면 그 반다디를 어루만지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이 많이 시렸어요. 그래도 밥을 태우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저를 보며 웃어주시겠지요. 라며 허공에 묻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지만 반다디의 낡은 나무 결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슬픔을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반다디 속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으셨던 빛바랜 저고리 한 벌과 연화가 아기 때 신었던 작은 버선 한 켤레가 고이 개어 있었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팥죽을 쑤느라 분주해졌고 연화는 하루 종일 팥을 삶고 체에 걸러 앙금을 내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끓어오르며 튀어내어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연화는 아 뜨거워 라는 비명조차 속으로 삼키며 묵묵히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완성된 팥죽 그릇을 검사하며 새알심 모양이 왜 이리 울퉁불퉁하냐. 마음이 고약하니 빚는 것도 이 모양이지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사실 그 새알심은 누구보다 둥글고 예쁘게 빚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연화를 깎아내리고 기를 죽이기 위한 트집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화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마다 연화의 솜씨는 날로 늘어갔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부자댁 음식 맛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마시를 와서 떡이나 약과를 맛보고는 어머, 이걸 누가 만들었나? 입안에서 살살 녹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새 어머니는 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우리 집 참모가 솜씨가 좀 늘었네라며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연화가 칭찬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새 어머니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괜히 부엌으로 달려와 음식에 설탕을 너무 많이 썼다거나 모양이 투박하다며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 연화를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끝에서 나오는 깊은 맛은 숨길 수 없는 재주였기에 새 어머니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의 집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들렀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댁에는 귀한 꽃이 진흙 속에 묻혀 있구려. 때가 되면 향기가 천리를 갈 터이니
부디 그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스님의 말씀에 새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금을 뿌려 쫓아냈지만 그 말은 연화의 가슴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귀한 꽃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스님 말 한마디에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스님이 사라진 대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빗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밤 연화는 부엌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연화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저 건너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이가 있는데 재산은 없어도 힘은 좋다 하더이다. 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은근슬쩍 연화를 치워버리려는 이야기를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솥뚜껑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글쎄, 집안일 할 사람도 필요한데 급할 거 뭐 있어. 밥값은 하는 아이니 좀 더 데리고 있다가 생각합시다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은 연화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려먹을 일손이 필요해서 시집을 미루겠다는 아버지의 속내를 확인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고 자신이 이 집에서 가축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에 그녀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없으면 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절대 함부로 내치지 못하게 하리라는 옥이 섞인 다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장독대를 닦아 윤기가 나게 하고 해진 옷가지를 새것처럼 기워놓았으며 곡간의 곡식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쥐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정돈되어 갔으며 최 부자조차 요즘 집안 꼴이 아주 훤해졌군이라며 지나가는 말로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칭찬이 연화의 면전에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박노파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연화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였기에 연화는 트고 갈라진 손을 어루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갈수록 새 어머니의 눈초리는 점점 더 매서워지고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처의 딸이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찬밥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 어머니는 밤마다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하면 연화를 깎아내리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고 그 검은 속내는 서서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묵묵히 내일 아침에 끓일 국거리를 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연화가 누구신데 남의 집을 엿보십니까? 하고 당차게 묻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치더니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고 연화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평온해 보이는 기와집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지만 공평하게 세상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고 연화의 누추한 쪽방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달님, 제 마음을 아신다면 부디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딸로 이 집의 식구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흩어졌고 마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최부자댁의 밤은 깊어만 갔고 연화의 운명은 벼랑 끝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댁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꽃 향기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을 아낙네들은 넷게 모여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화제는 단연최 부자댁 막내딸 연화의 야무진 솜씨였습니다. 이번에 최부자댁 잔치 음식 맛을 보았나 그 집 맏며느리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쩜 그리 맛이 깊어졌는지 모르겠네 라며 칭찬이 자자했고 가을개서 마주친 연화의 고운 자태와 예의 바른 행동 거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이는 연화가 아무리 부엌대기처럼 숨어 지내려 해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그 뛰어난 재주와 고운 심성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소리는 곧장 최부자 댁 안채에 기거하는 새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안방 아랫목에 앉아 비단 이불을 덮고 있던 새 어머니는 심부름을 다녀온 하녀가 전하는 바깥 소문에 안색이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들은 버릇없고 게으르다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데 전처의 자식인 연화가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은 새 어머니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긁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연화의 나이가 홍이가 꽉 찼으니 만약 좋은 집안에서 혼담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최 부자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재산을 떼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 연화에게 돌아가는 꼴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새 어머니의 불안과 질투는 곧 교묘한 계략으로 바뀌어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교활한 몸종인 갓난이를 은밀히 불러들여 귓속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연화 그 계집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손을 써야겠다. 집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와 곡식을 축내고 있다는 소문을 내거라. 새 어머니의 서슬퍼런 명령에 갓난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온했던 최부자 댁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전날 저녁에 꽉 채워두었던 쌀독이 다음날 아침이면 푹 줄어들어 있거나 귀한 참기름 병이 넘어져 바닥에 흥건히 쏟아져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관리하는 곳간과 부엌에서 자꾸만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생기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쥐나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 싶어 쥐구멍을 꼼꼼히 막고 단속을 철저히 했지만 이상하게도 곡식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장부에 적힌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들어온 양과 남은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곳간 문 앞을 지키기도 했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신같이 일이 터지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누가 이런 짓을 꾸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 어머니는 마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식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세상에 내 귀한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안방 문갑 위에 분명히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 집안에 손버릇 나쁜 도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고 최 부자 또한 미간을 찌푸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맨 뒤에 서 있는 연화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아침에 내 방을 청소하지 않았느냐? 혹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느냐? 마치 연화가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짓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급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빗자루질만 했을 뿐 문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가락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백을 호소하며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오냐, 네가 보지 못했다면 발이 달려서 도망갔다는 말이냐. 요즘 국간의 쌀도 빈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라며 비꼬았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개냐. 쥐새끼 한 마리 못 잡아서야 원하며 혀를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최 부자 댁에 도둑이 들끓는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둑이라던 소문이 점차 그 집 딸이 손버릇이 나쁘다더라. 어릴 때부터 어미 없이 자라더니 배운 게 없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더라. 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아낙네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심에 물동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고 연화에 대한 대우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새 어머니는 도둑년에게 국간 열쇠를 맡길 수 없다며 연화에게서 열쇠 꾸러미를 빼앗아 갓난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살림의 주도권을 빼앗긴 연화는 이제 부엌일과 허드렛일만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고 식사 때마다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갓난이는 곳간 열쇠를 허리에 차고 으스대며 연화에게 아기씨, 아니 이제 부엌댁이라고 불러야 하나 쌀 씻을 때 한 톨도 흘리지 마세요 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금 나서서 따져봤자 오히려 더 큰 사단이 날 것임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써주던 박노파가 늦은 밤 은밀하게 연화의 쪽방을 찾아왔습니다. 박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다. 이건 단순히 도둑이 든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당을 한 게 분명해. 박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박노파를 바라보며 설마요 할머니, 식구들이 저를 미워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라고 반문했지만 박노파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무서운 법이다. 네가 너무 잘나도 탈이고 너무 착해도 탈인 게야. 앞으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네 방에 낯선 물건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거라. 박노파의 경고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빨래를 개어 장롱에 넣으려는데 옷가지 사이에서 낯선 비단 주머니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며칠 전 새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훔친 물건을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벌벌 떨며 가락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들고 나가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몰래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연화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안채 마루 밑에 가락지를 몰래 놓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놓으면 자연스럽게 찾은 것이 되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순진한 판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안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마루 밑에 가락지를 밀어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거기 누구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가락지를 떨어뜨렸고 불을 켠 하인들이 달려나와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기씨였습니까?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연화는 기지를 발휘해 배가 아파서 약을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가락지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다시 품에 숨겨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눈과 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웃고 있는 듯한 환청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새어머니는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등장한 점쟁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슬하는 신용을 하더니 대청마루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에 나쁜 기운이 끼어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이 시커먼 뱀 같은 계집이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있구려. 점쟁이의 말에 새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맞습니다. 맞아. 제가 짐작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문제였군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자도 심각한 표정으로 점쟁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불려 나온 식구들은 모두 숨죽여 점쟁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점쟁이는 춤을 추듯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방울을 세차게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내 몸에 붙은 애군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구나.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연화는 귀가 찢어질 듯한 방울 소리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판이 아니라 연화를 마녀로 몰아세워 쫓아내기 위한 공개적인 처형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판이 끝나고 점쟁이가 돌아간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하인들조차 연화 곁에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고 연화가 만진 물건은 부정을 탔다며 다시 닦거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공포가 뼛속까지 사무쳤지만 연화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저의 결백을 밝혀주세요. 저는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연화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돌아온 초의 부자는 몹시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지인들이 자네 집 딸이 흉한 짓을 하고 다닌다며 집안 단속 좀 잘하게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위인이었기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연화를 불러 세워놓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니기에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쥐 죽은 듯이 지네도 모자랄 판에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녀.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 저는 억울합니다. 누군가 헛소문을 낸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최 부자는 시끄럽다 변명 따위는 듣기 싫다며
연화의 말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새 어머니와 갓난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최 부자의 마음에서 연화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곧 다가올 최 부자의 생신날,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을 이용하여 연화를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갓난이는 밤늦게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보찜 속에 깊숙이 숨겨놓았고, 새 어머니는 내일 아침이 밝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는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쪽방에 누워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구슬프게 울어대던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도망가거라, 어서 이곳을 피하거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놀라 잠에서 깼을 때 식은땀으로 젖은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달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며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오늘은 최 부자의 생신 준비로 집안이 가장 분주할 날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데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스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새 어머니는 부산을 떨며 집안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영감님 생신상이 올라가는 날이니 티끌 하나 없이 준비해야 한다. 특히 안방의 귀한 물건들은 손타지 않게 조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번들거렸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일 준비를 했지만 손이 떨려 국자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노파가 다가와 아가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개냐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연화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최 부자 댁의 아침은 위태로운 평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잔치를 축하하러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안채에서 비명에 가까운 새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영감님이 아끼시는 옥비녀가 사라졌어요. 칠보로 장식한 그 귀한 비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고요. 마당에 모여있던 손님들은 술렁거렸고 술잔을 기울이던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그게 어떤 물건인데 관리를 소홀히 했단 말이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새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가 분명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내부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짐 검사를 해봐야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식구들의 짐을 뒤져라. 내 비녀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경을 칠 줄 알아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집안 하인들의 보찜이 하나둘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부여잡고 한 구석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짐에서 그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갓난이가 연화의 보찜을 들고 나왔을 때 새 어머니의 입깨는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에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보찜을 마당 한가운데 쏟아붓자 낡은 무명 저고리와 버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부자가 가장 아끼던 칠보로 장식된 화려한 옥비녀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최 부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괘씸한 것, 최 부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연화의 비극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떨어진 옥비녀가 겨울 햇살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뿜어내자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평소 양반의 체면을 중시하여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으나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과 어울리며 부엌대기 노릇을 하더니 기어이 아비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집안의 갑오에 손을 대는구나. 최 부자의 호통 소리는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잔치에 모인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니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이 비녀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제 짐 속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연화는 피가 맺히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명이 최 부자의 화를 더 돋우는 꼴이 되어 그는 연화의 어깨를 발로 거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닥쳐라. 증거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어디서 감히 거짓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 어미가 일찍 죽어 가정교육을 못 받은 탓을 내가 했건만 싹수가 노란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모진 말들은 비녀가 짐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 틈을 타서 연화에게 쐐기를 박으려는 듯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 진정하세요. 이러다가 풍이라도 오시면 어쩝니까? 저 아이가 원래 욕심이 많고 음흉한 구석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요. 마을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우니 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녀는 짐짓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며 연화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들었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연화는 치가 떨려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이복 형제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연화를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들은 연화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부정한 년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당장 내치거라. 그 서슬퍼런 명령에 머슴들이 주저주저하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마 주인집 아기씨의 몸에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기색이었지만 최 부자가 뭐 하고 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개냐 라고 다시 소리치자 어쩔 수 없이 연화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연을 외쳤지만 최 부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획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연화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연화는 거친 손길에 떠밀려 문밖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고 겉옷도 걸치지 못한 얇은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탕가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연화와 세상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와 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문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연화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쫓겨났다는 충격과 억울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연화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발가락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살짝 열리더니 박노파가 울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누비소못 한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주먹밥 몇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며 통곡했습니다. 할멈,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코. 연화가 흐느끼자 박노파는 연화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안다, 내 다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네 말을 믿어주지 않아. 일단 살아야 한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지. 여기서 얼어 죽으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겠느냐. 박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화의 손에 작은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평생 모은 쌈짓돈이다. 얼마 안 되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게다. 여기서 멀지 않은 산 너머에 빈 선앙당이 하나 있으니 일단 거기로 몸을 피하거라. 내 잠잠해지면 몰래 찾아가마. 박노파는 다시 안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쪽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연화는 박노파가 남긴 온기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연화는 살기 위해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산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귀신 손톱처럼 연화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길을 막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바람이 너무나 차가워 감각이 없어질 즈음 연화는 몇 번이나 눈밭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해질까?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새 어머니의 비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객사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연화는 박노파가 말했던 낡은 선앙당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문짝은 덜렁거리는 폐가였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궁궐보다 더 간절한 피난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그래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쌓인 지푸라기를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연화는 박노파가 준 주먹밥을 조금 떼어 먹으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지만 연화는 너무나 지쳐서 두려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밖에서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선앙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입을 틀어막고 무너진 불상 뒤편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낸 추격군일까 아니면 산적일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림자들은 선앙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처마 밑에서 눈을 털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와 거칠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라고 하니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투덜거리는 여자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새 어머니의 신복 갓난이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의심하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킬킬거리며 대꾸했습니다.
그깟 추위가 대수냐 일은 깔끔하게 처리됐고 두둑한 보상금만 받으면 따뜻한 술국에 고기 실컷 먹을 텐데. 두 사람의 대화는 연화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간난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마님께서 약속하신 나머지 돈이다. 그리고 이건 입막음 비용으로 더 얹어주는 것이니 받은 후에는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마을을 떠나면 더 좋고. 엽전 꾸러미가 절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며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역시 마님통이 크시구만. 그나저나 그 어린 것이 참 딱하게 됐어. 내 손으로 비녀를 보찜에 넣으면서도 마음이 좀 그렇더군. 이 날씨에 산속에서 얼어 죽었겠지. 남자의 말은 연화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짐에 비녀를 넣은 범인이 바로 저 남자였고 모든 것을 사주한 사람이 새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난이는 코웃음을 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딱하긴 뭐가 딱해. 그년이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야. 차라리 얼어 죽어 산짐승 밥이나 되는 게 우리한텐 복이지. 안주인께서도 그걸 바라시고 널 시킨 게 아니냐. 간난이의 잔인한 말에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솟구쳐 올라 추위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바로 뒤무너진 벽 틈새에 숨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며 낄낄거렸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두 사람은 이제 내려가자 더 있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머물다간 처마 밑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흘리고 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밭을 더듬거리던 연화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니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는 연화가 너무나 잘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새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며 연화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밤새 술을 놓게 했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귀퉁이에 새겨진 모랑꽃 문양 속에는 연화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실수인 척 남겨둔 작은 매듭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간난이가 남자에게 돈을 건네줄 때 어두워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주머니는 돈을 받은 남자가 새 어머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복수를 위한 칼자루였습니다. 선앙당 안으로 다시 들어온 연화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아버지, 새 어머니, 그리고 나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썩어빠진 거짓을 도려내고 내 짓밟힌 이름을 되찾으리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쥐어짜고 박노파가 준 주먹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힘없는 소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밤새 눈보라는 잦아들 줄 모르고 휘몰아쳤지만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봄에 있을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돌아갈 날이라고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추위가 살을 내는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선앙당의 낡은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감추고 있었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연화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선앙당 밖으로 나와 눈부신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전사가 되어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마을로 내려가면 눈에 띌 것이 뻔했기에 산 너머에 사는 외할머니의 먼 친척 댁이나 혹은 자신을 숨겨줄 만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결코 도망치는 자의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다짐을 응원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그 끝에는 정의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연화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곳이 자신이 당분간 몸을 의탁하고 힘을 기를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스님들은 자비로운 분들이니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드렛 씨를 도우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암자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뺨을 스쳤지만 어젯밤의 절망적인 추위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암제 도착한 연화는 주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남루한 행색과 결의에 찬 눈빛을 보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한 방으로 들이고 곡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으나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는 법.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거라. 스님의 따뜻한 말씀에 연화는 비로소 참았던 소름을 토해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약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갔고 연화는 산사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밤이면 품속에 비단 주머니를 꺼내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낮에는 스님들에게 글과 이치를 배우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연화가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최부자 댁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어질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돌아와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연화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 얼어붙었던 눈이 녹아내리고 계곡물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부자댁 담장 너머로 붉은 매화가 지고 난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마당 한 구석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잔칫날의 흥겨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부자가 60평생을 무사히 보내고 맞이하는 환갑날이자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인근 마을의 유지들과 친척들이 줄지어 들어왔으며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과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과객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성대하고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상 뒤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과 감춰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임을 만천에 공표하는 날이라. 여기고 아침부터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쫓겨난 후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연화의 안부를 물을 때면 그 아이는 몸이 약해 요양을 갔다거나 먼 친척 집으로 시집을 보냈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갓난이 역시 새 옷을 얻어입고 안방마님 곁에 붙어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봄바람에 문풍지가 떨릴 때면 왠지 모를 서늘함에 등골을 오싹해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죄지은 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의 씨앗은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감싸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최 부자를 중심으로 마을 촌장과 유지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에 불그스름한 취기가 올라 호탕하게 웃으며 손님들의 술잔을 채워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쫓아낸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영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가 옆에서 알랑거리며 영감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예실은 잊으시고 즐기셔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재롱이나 보시지요. 라고 비위를 맞추자 최 부자는 억지로 껄껄 웃으며 복잡한 심경을 술과 함께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하던 대문 쪽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 저게 누구야? 귀신인가 사람인가 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최 부자와 떡을 나르던 하인들의 시선이 모두 대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거짓골이 되어 어딘가에서 빌어먹고 있을 것이라 여겼던 연화가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쫓겨난 딸의 행색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기품 있고 서늘한 위엄을 풍기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연화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술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옆에 서 있던 갓난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뚫린 길을 따라 최 부자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보자기 덮인 작은 소반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기막힌 부녀 상봉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에 나타난 딸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지만 맑은 눈동자는 돌아가신 첫 부인을 쏙 빼닮아 있었고 그 눈빛은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야, 네가 살아있었느냐? 라고 간신히 입을 떼자 연화는 소반을 마루 위에 내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간 옥체 만강하셨습니까? 불효녀 연화 아버님의 환갑을 축하드리기 위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정신을 수습하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 도둑질하다 쫓겨난 계집이 뻔뻔하게 잔칫집에 나타나다니.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그녀의 악다구니에 하인들이 멈칫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누구든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훔친 물건을 돌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을 돌려주러 온 것이다. 연화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된 하인들은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 또한 손을 들어 하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연화는 조용히 소반 위에 붉은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끓여낸 맑은 탕 한 그릇과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이 묻어 꼬질꼬질해진 그러나 색깔 많은 선명한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신상에 올릴 음식이냐? 그리고 저 주머니는 무엇이냐? 최 부자의 물음에 연화는 탕 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탕은 제가 겨우내 산사에서 지내며 산나물과 약초를 캐어 끓인 해독탕입니다.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독을 씻어내시라는 의미로 올립니다. 연화의 뼈 있는 말에 좌중은 술렁거렸고 새 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연화는 다시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지난 겨울 제가 쫓겨나던 날 밤 눈보라치는 선앙당 폐가에서 주운 것입니다. 연화가 주머니를 들어 보이자 갓난이는 헉 하고 숨을 들이키며 고개를 숙였고 새 어머니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주머니가 왜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연화의 시선이 날카롭게 새 어머니를 향해 꽂혔습니다. 새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다 떨어진 주머니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거짓골로 살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개로구나.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주머니의 아랫부분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모란꽃 자수가 놓여 있었는데 꽃잎 하나가 유독 삐뚤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지난 가을 어머니께서 친정 노마님께 드린다며 저에게 술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바늘을 잘못 찔러 이 꽃잎 하나가 비틀어졌지요. 기억하십니까? 연화의 구체적인 설명에 새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녀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친정어머니께 드렸다던 이 귀한 주머니가 어찌하여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제가 숨어있던 인적 없는 산속 폐가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굵은 목소리의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연화의 시선이 갓난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복인 갓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제 보찜에 옥비녀를 넣은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그때 갓난이가 사내에게 돈을 건네주며 흘리고 간 것입니다. 연화의 폭로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새 어머니와 갓난이에게 쏠렸습니다. 갓난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구심들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 네가 그날 밤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산속 폐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최 부자의 추궁에 갓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새 어머니는 위기에 몰리자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영감 전연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건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주머니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주어서 흉계를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연화를 모함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차분하게 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든 것도 보셨겠군요.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갓난이가 평소 즐겨 쓰던 머리끈과 작은 쪽지 하나였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일 처리 확실히 하고 입 다물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새 어머니가 갓난이를 시켜 사내에게 전하려다 미처 전하지 못한 혹은 사내가 흘린 또 다른 증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쪽지는 연화가 기지를 발휘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이미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갓난이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갓난이는 쪽지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져 내리며 최 부자 앞으로 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옥빈녀를 훔쳐 아가씨 짐에 넣으라고 하셔서. 갓난이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새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갓난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네가 미쳤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로 얼굴이 시벌개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엎어버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멀쩡한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아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쩌렁쩌렁한 호통소리에 새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고 이복 형제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잔치에 모인 손님들은 혀를 차며 어쩐지 연화 아가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계모가 들어오더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구만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몽둥이를 가져오라 소리쳤지만 연화는 조용히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아버지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은 저들의 비열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만천의 진실이 드러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은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망칠 뿐입니다. 연화의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태도에 최 부자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사지로 내몰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귀신에 홀려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춥고 길었지만 오늘 이렇게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용서는 얼어붙었던 최 부자의 가슴을 녹여주었고 비로소 집안의 탁한 공기가 거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더 이상 최 부자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화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갓난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안채에서 쫓겨나 별차의 골방에 감금되다시피 격리되었고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이복 형제들은 쥐 죽은 듯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최 부자 댁에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하애질, 역소란스러웠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하녀로서가 아니라 집안을 다스리는 맏딸로서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꽃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연화가 느끼는 온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주는 불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집안을 따뜻하게 비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가 차려온 저녁상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찌개 한 숟가락을 뜨며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내 어미가 해주던 그 맛이야. 내가 이 귀한 것을 모르고 헛된 것에 눈이 멀었었구나. 아버지가 밥을 비우는 동안 연화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루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매화나무 그림자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화의 겨울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아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환갑잔치가 끝나고 계절은 어느덧 화려했던 봄꽃들을 떨어뜨리고 지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잔치날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고 그동안 연화를 둘러싸고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칭송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에는 맑고 깨끗한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집안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주인이 제자리를 찾았기에 불어오는 순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직후 최 부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안의 위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온갖 악행을 주도했던 새 어머니는 안채의 화려한 방에서 쫓겨나 집 뒤편에 있는 작고 초라한 별채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곡식을 보관하거나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으로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신구 대신 거친 무명 이불과 소박한 세간살이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에게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네 죄를 뉘우치며 살라고 엄명을 내렸고 식사 또한 하인들이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밥상이 하루 2번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권세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새 어머니의 세상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새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악행을 저질렀던 갓난이와 그 외의 동조자들은 곤장을 맞고 쫓겨나거나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노비로 강등되어 돼지우리나 바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갓난이는 연화를 모함한 죄가 너무 커서 관에 넘겨질 뻔했으나 연화가 아버지를 만류하여 집안의 가장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기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갓난이는 매일 걸음지게를 지고 밭을 오가며 자신의 지난 날을 눈물로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는 갓난이를 볼 때마다 인과응보란 바로 저런 것이라며 혀를 찾고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명실상부한 최 부자댁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최 부자는 연화에게 곡간 열쇠, 꾸러미를 직접 건네주며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나는 뒤에서 너를 지켜볼 뿐 참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받아든 연화의 손은 떨렸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장부를 정리하고 새 어머니가 빼돌렸던 재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꼼꼼하고 야무진 일처리에 집안의 늙은 하인들은 이제야 진짜 주인이 오셨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가 안주인이 된 후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은 다름 아닌 박노파였습니다. 연화는 박노파를 불러 새 옷을 지어 입히고 더 이상 힘든 부엌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할멈,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멈을 지켜드릴 테니 그저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연화의 따뜻한 말에 박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감격해했습니다. 박노파는 이제 하인들을 관리하는 어른으로서 다우받으며 연화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지혜를 빌려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연화의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예전에 호탕하고 권위적인 모습 대신 부쩍 말수가 줄고 겸손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거나 마당을 거니는 것으로 소일하며 지난날 자신이 딸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듯했습니다. 가끔 연화가 정성스럽게 다려온 차를 들고 사랑채를 찾으면 최 부자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는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굳이 지난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말동무를 해드리며 얼어붙었던 부녀의 정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이복 동생들 또한 집안의 변화된 분위기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늦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매질을 하거나 굶기는 대신 각자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어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동생들에게는 바느질과 수놓는 법을 가르쳤고 남동생들에게는 글공부와 더불어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들도 연화의 단호하지만 공정한 태도와 점차 안정되어가는 집안 분위기에 눌려 점차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누렸던 호사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배우며 조금씩 철이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최 부자댁 마당에는 짙은 초록색 그늘이 드리워졌고 대청마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우물가에 둔 수박을 꺼내어 쟁반에 담고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수박이 아주 달게 익었습니다. 한 조각 드셔보세요. 연화가 건네는 수박을 받아든 최 부자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네가 고른 것이니 오죽 달겠느냐.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구나. 아버지의 말 속에는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여름밤 부녀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음식을 넉넉히 장만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최 부자의 인색함과 새 어머니의 교만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최 부자 댁은 인심이 후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베푸는 것이 곧 집안을 지키는 길임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덕행은 돌고 돌아 집안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추석이 다가오자 최 부자 댁은 핵곡식과 과일로 풍성해졌습니다. 연화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제사상을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과 갖가지 나물, 그리고 생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약과를 올리며 연화는 향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는 제사상 앞에서 오열하며 죽은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남긴 귀한 딸을 하마터면 잃을 뻔했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맺혔던 한이 풀리고 비로소 완전한 화해를 이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별채에 갇혀 지내던 새 어머니는 가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풍요로운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과 후회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벽을 긁으며 신세를 한탄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불평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은 매질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연화가 의도치 않게 내린 그러나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연화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하게 들어가
방바닥이 절절 끓었고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이불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1년 전 선앙당 팩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화는 지나간 시간마저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연화야 자느냐 하는 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자 최 부자가 군고구마 몇 개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출할 것 같아서 좀 구워왔다. 같이 먹자꾸나. 아버지의 투박한 손에 들린 고구마는 뜨끈했고 그 온기는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아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호호 불어 먹었고 방 안에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고구마를 먹다 말고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구나. 하지만 네가 있어서 참으로 든든하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등불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과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수년 동안 연화가 본 아버지의 표정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소복이 쌓이는 눈은 온 세상을 고요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별채의 지붕 위에도 공평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아래 잠든 사람들의 꿈은 제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회의 꿈을, 누군가는 평온한 안식의 꿈을 꾸고 있었겠지요. 연화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다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편히 주무세요. 그녀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기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최 부자 댁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모진 시련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연화의 착한 심성과 올곧은 의지는 결국 거짓을 이기고 진실을 밝혀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봄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기와집이 있어 그날의 따뜻했던 용서와 화해의 향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치 연화의 맑은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